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훈쌤입니다. 자, 오늘 동아시아사 총정리 4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방 유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이때가 전반적으로 시기가 10에서 14세기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의 특징은 중국의 중원왕조였던 송나라가 힘이 약해지게 되고, 반면 북방 유목민족 국가라 볼 수 있는 거란, 여진, 몽골 같은 부족들이 새로운 국가를 세워서 당시 중국 송나라를 크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란, 여진, 몽골이 어떤 국가를 세웠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런 국가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공부할 포인트,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 나라의 성장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 나라 다음에 등장했었던 금나라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몽고족이 세웠던 원나라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볼 것이고요. 이 원나라가 워낙 세계 제국이다 보니까 당시 주변 여러 국가들은 많은 피해를 입거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음 마지막으로는 원나라에 대항했던 주변국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북방 유목민족 국가 중 첫 번째 국가로 요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나라는 거란족이 이제 세웠던 국가였는데요. 거란족은 원래 요하강 쪽에 있었던 그런 조그만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당나라 때는 그 힘을 이렇게 확장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마침 당나라가 망하고 중국이 5대 10국이라는 분열기가 907년부터 979년까지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이 거란족은 그 세력을 굉장히 확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때 당시 거란에서는 걸출한 영웅이 마침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율아복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거란족이 똘똘 뭉쳐서 마침내 916년에 요라는 중국식 국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요 나라는 이어서 10년 뒤에 동쪽에 있었던 발해를 926년에 멸망시키게 되었고요. 이어서 936년에는 연운 16주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운 16주를 차지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북방 유목민족과 중국에 있었던 이제 한족, 농경민족 간을 나누는 그 경계선이 바로 이 만리장성이었습니다. 근데 연운 16조는 만리장성 남쪽에 있었던 곳인데, 이곳을 마침내 거란족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당시에 이제 이 거란족들이 마침내 한족들 영역까지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운 16조를 차지하게 되었던 배경은 중국이 5대 10국이라는 분열기 때 후진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후진에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본인이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이 요나라한테 연운 16주를 떼어주는 대가로 군사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군사 지원을 해주게 되었던 요나라는 그 결과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되어서 상당히 많은 땅과 상당히 많은 한족들까지 손아귀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 한족들까지 통치하게 되었던 요 나라는 그래서 통치 방식이 이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거란 부족뿐만 아니고 농경민족이었던 한족들까지 요 나라의 백성이 되다 보니까 통치 방식이 북면 관제, 남면 관제라는 이중적인 통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요 나라의 특징 중으로 가장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이거 특히 좀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때 중국에서는 5대 10국이라는 분열기가 끝나고 마침내 송이라는 국가로 통일이 되었는데, 요 나라는 이 송나라와 나중에 전쟁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우선은 요 나라 밑에 있었던 고려부터 먼저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를 이제 1차 침략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고려에서는 서희가 나타나서 요 나라하고 강화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강화 협상을 통해서 고려하고 외교 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나섰던 요 나라는 이후로 송나라하고 본격적인 전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송나라는 중국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치주의 정책을 펼쳤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거란족을 쉽게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라하고 송나라는 오랫동안 이 전쟁이 길어지게 되었고요. 이 전쟁이 큰 소득 없이 길어진 상황이 놓이다 보니까 두 나라는 전쟁에 지쳐서 1004년에 전연의 맹약이라는 화약을 이제 맺게 되었습니다. 이 화약 조건이 상당히 특이했었는데 이 송나라가 형이 되고 요나라가 이제 아우가 된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송나라가 더 우위인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가 있겠는데 특징은 이 송나라가 이 평화의 대가로 요나라한테 매년 막대한 세패, 여기서 말하는 세패란 건 물자를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물자를 요나라한테 매년 공급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자를 주는 쪽은 힘이 약한 국가가 힘이 강한 국가한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송나라가 오히려 요나라한테 이제 물자를 바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요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중국식의 그 통치 방식을 따르긴 했었지만 자신들의 문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고유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라의 방식은 나중에 건국되는 서하나, 금나라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나라는 이후로 나중에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이 송나라하고 금나라가 요나라를 협공하다 보니까 결국 그 협공을 이기지 못하고 1125년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목민족 국가 중에 또 다른 국가로 서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하라는 국가는 탕구투족이 세웠던 국가였는데요. 원래 탕구투족은 중국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탕구투족은 중국 송나라의 경계가 이제 느슨해진 틈을 타서 당시 이원호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마침내 송나라로부터 독립하고 황제 국가를 칭하게 되었습니다. 송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송나라는 곧바로 이 서하랑 수차례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전쟁을 했지만 이 서하는 계속해서 송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고 이 전쟁은 오랫동안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자, 특히 또 송나라 위쪽에는 여전히 이제 거란이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 서하하고만 계속해서 전쟁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나라는 결국에는 서로 간에 다시 화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때 화약 조건도 특이했습니다. 자, 서하가 이 송나라한테 이제 군신 관계, 즉 서하가 이제 신하 국가가 되는 거는 이렇게 하게 되어서 송나라의 자존심을 살려주었다고 하는데 대신 송나라는 이 조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세패, 그 물자를 서하한테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굉장히 특이하죠. 선생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물자를 바치는 쪽은 힘이 약한 국가가 힘이 강한 국가한테 바치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라나 서하한테 송나라는 계속해서 물자를 바치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 전쟁에서도 역시 송나라가 이겼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하는 요나라나 금나라에 비해서는 조그마한 국가였지만 역시나 또 자신들만의 그런 고유 문자는 다양한 문화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특징적인 거는 중국을 본따서 과거제를 시행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하가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를 보면은 당시 여기가 이제 비단길이라 해서 중국에서 서쪽으로 서역과 이제 교류하는 경로였습니다. 이 경로를 서하가 이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서하는 당시 이를 이어주는 중개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이렇게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서하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몽골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칭기즈칸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이 칭기즈칸의 침략을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하 같은 경우는 칭기즈칸 등의 이런 몽골족에 대해서 끈질기게 이제 저항을 했기 때문에 당시 몽골족은 이 서하 관계되었던 문화재는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를 했었는데요. 그런 결과 이렇게 서하의 왕릉도 굉장히 이제 흙으로만 덮여있는 그런 황폐하다는 모습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서하와 관계되었던 이제 시험 보통 이제 사료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니까 특히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진족에 세웠던 금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진족은 원래 발해에 소속된 민족으로서 발해가 망하고 나서는 거란한테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진족도 나중에 아구다라는 강한 통치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부족을 통합하고 마침내 금이라는 국가까지 새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나라가 이제 새로 세워지게 되니까 이 중국에 있었던 송나라도 이 요나라에 대해서 금나라에 이제 제의를 해가지고 이 서로 간에 협공을 하자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하고 금나라는 동시에 이제 요나라를 치게 되었고 그 결과 요나라는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금나라하고 송나라가 서로 국경선을 접하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국경선을 접하게 되는 나라들은 사이가 좋기보다는 사이가 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송나라하고 금나라 사이가 점점 이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금나라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이번에는 송나라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금나라는 가장 국력이 강하고 가장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를 공격했을 때도 이 송나라는 금나라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수도인 카이펑이 함락당하면서 결국 북송이 이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송나라 황제가 썼던 연호가 정강이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변이란 거는 중국 한족 입장에서는 큰 변란, 큰 치욕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즉 송나라가 이때 멸망했다는 뜻이죠. 자, 이거를 우리 전에 이제 요나라고 송나라 강화 협상을 맺었던 전년의 맹과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자, 전년의 맹에서 맹이라는 거는 동맹, 맹약을 맺었다는 뜻이죠. 전혀 맹과 변은 다른 뜻입니다. 두 가지 꼭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튼 정강의 이제 변을 계기로 해서 북송, 중국 북쪽에 있던 송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송나라에 이제 남아있던 세력들은 이 중국 금나라한테 이제 화북 지방을 빼앗겼지만 이 중국 강남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 이만, 즉 지금의 항저우란 곳에다가 다시 이제 송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이제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지만 이 남송은 이전에 있던 송나라에 비해서는 국력이 약했고 금나라의 이제 공격을 계속해서 견딜 수 없다 보니까 결국 금나라하고 군신 관계를 맺는 조건 내에서 결국 금나라하고 송나라는 타협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금나라가 임금이 되고 송나라가 신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 요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북쪽에 이제 연운 16주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면 금나라는 중국 화북 지방까지 전부 이제 자기 영토를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나라의 통치 체제는 맹한 모국제, 그다음에 주연제를 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맹한 모국제란 것은 여진족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스렸던 금나라의 독특한 통치 방식이었는데, 자, 이제 일맹한, 그다음에 이제 일모국이라 해서 보통 이제 부족들을 이렇게 통합을 하고 나서 이 부족들 내에서 군사를 차출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나라는 이제 화북 지방에 있는 한족까지 다스려야 되죠. 한족 같은 경우는 주연제를 통해서 역시 다스리다 보니까 금나라의 통치 체제도 요나라와 비슷하게 이중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나라 역시 요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기들만의 고유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도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던 금나라도 결국에는 칭기즈칸의 이제 몽골의 침략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1234년, 1234년에 이거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나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송과 일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통일 왕조가 되었던 중국 송나라는 이전 왕조였던 당나라의 멸망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강력한 문치주의 정책과 황제권 강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당나라가 이전에 지방에 있었던 절도사 세력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송나라는 절도사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과거 시험을 특히 강화하는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송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과거 시험 제도에서 이제 전시란 것까지 추가가 되었었는데, 이 전시 제도가 바로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즉 합격자를 황제가 직접 발표하게 됨에 따라서 이 황제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효과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송나라는 이런 문치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내정은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결과 다른 왕조 때에 비해서 국방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요나라나 서하와의 전쟁에서도 이기지 못했고, 그 결과 이 두 나라와 평화 조건으로 막대한 세패, 물자를 제공하면서 외교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나라의 굴욕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의 공격으로 수도였던 카이펑이 함락되고, 이 시기 때는 심지어 북송이 멸망당하는 그런 치욕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송나라에 남았던 세력들은 중국 남쪽에 항저우로 가서 남성을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금나라하고 이제 군신 관계까지 체결해서 송나라가 신하 국가가 되는 그런 치욕적인 순간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방 유목민족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송나라는 전반적으로 중원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일본을 보겠는데요. 일본은 율령 체제를 꽃을 피웠었던 나라 시대를 거쳐서 이후에 9세기 때부터 헤이안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서 정부의 통치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율령 체제가 붕괴되는 불안한 사회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신뢰를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게 되자 당시 일본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땅과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적 사병들을 고용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병들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나중에 역사에서 나오는 바로 이제 무사, 사무라이의 기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직된 사병들, 나중에 이제 무사라 불렀던 이런 사람들은 이후로는 고위 귀족과 일본 천황과의 권력 다툼에서도 개입해서 점차 정치에서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무사가 이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무사였었는데, 이 무사를 중심으로 마침내 일본은 이 무사가 마지막으로 권력을 차지하게 되어서 이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라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일본의 이제 정부를 가리켜서 이제 막부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이 막자가 이제 막사란 뜻입니다. 즉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당시 장군 신분으로서 주로 이제 전쟁터에 이제 나가서 막사에서 정치를 했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정치 형태를 가리켜서 막사 정부라고 해서 막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막부에서는 항상 그 무사 중에 가장 힘이 강했던 장군, 일본 말로는 쇼군이라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천황과 귀족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황과 귀족 같은 경우는 이 막부 정권에 이제 밀려서 실제로는 힘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에 이제 불과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이후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등으로 계속해서 무사 정권이 이어지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그 한반도에 비해서 중국과 국경선을 접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송나라나 원나라,
같은 중국 국가들은 일본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들끼리의 경제적인 교류는 계속 있었는데요. 특히 무역을 통해서 교류가 진행되고 있었고, 송나라에서 있었던 동전이 당시 일본으로 많이 유입되어서 일본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몽골 제국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몽골 제국은 13세기랑 14세기 때 동서양을 아우르는 전 세계적인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이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몽골은 동아시아와 관련해서는 크게 3명의 인물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자, 하나가 이제 칭기즈칸이고요. 두 번째가 우구데이 칸, 세 번째가 쿠빌라이 칸입니다. 이 세 사람의 업적을 중심으로 몽골 제국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몽골 제국의 처음 창시자라 볼 수 있는 사람은 칭기즈칸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몽골 부족 내의 그런 암투와 그런 다툼 끝에서 최종 승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은 당시 이제 천호제를 통해서 몽골 제국을 굉장히 강성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동안 몽골 제국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부족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부하들을 천호장, 백호장이라 해서 각 부족의 우두머리를 임명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제도를 가리켜서 천호제라고 합니다. 또 이런 제도를 편성한 결과 각 부족들은 모두 칭기즈칸에 충성하는 부족으로 이렇게 편성되게 되었고, 그 결과 몽골 제국은 하나의 그런 국가 형태로 힘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런 힘을 바탕으로 당시에 서쪽에 있었던 국가들을 정복하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아랍 쪽에 있었던 왕조였던 호라즘이라는 제국을 정복하게 되었고, 이어서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었던 서함마저 계속해서 공격해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화북지방에 있었던 금나라까지 공격해서 금나라의 세력을 굉장히 크게 약화시키는데도 칭기즈칸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칭기즈칸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 우구데이 칸이었습니다. 당시 몽골 제국의 2대 황제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우구데이 칸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중국 금나라를 마침내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시 몽골 제국은 중국의 화북 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구데이 칸 때는 이때 그 당시에 이제 남아있던 금나라 세력과 그 다음에 거란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몽골 제국이랑 고려가 국경선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외교적 마찰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우구데이 칸 때부터 고려를 공격하기도, 뿐만 아니라 중국 남쪽에 있었던 남송까지도 우구데이 칸 때 공격을 하게 되었죠. 자, 몽골 제국에서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쿠빌라이 칸입니다. 이 사람은 몽골 제국의 5번째 칸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때가 되면은 드디어 몽골 제국이 중국 남쪽에 있었던 남송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북방 유목민족 국가들이 이 중국의 어느 정도 지방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적은 없었는데, 이 쿠빌라이 칸 때는 마침내 중국 전체를 몽골 제국의 손아귀에 넣게 되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렇게 중국 전체를 통치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당시 몽골 제국도 중국식의 그런 국가 형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당시 몽골 제국에서도 특히 이제 원이라는 제국을 새로 세우게 되었고요. 이 원 제국은 당시 수도를 카라코름에서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베이징은 전통적으로 이제 한족의 문화 풍습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로 수도를 옮겼다는 뜻은 당시에 이제 쿠빌라이 때부터 통치 방식을 중국식으로 통치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복 욕심이 강했던 쿠빌라이 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항복했던 고려를 이용해서 쿠빌라이 칸 때는 일본도 공격을 하게 되었고요. 남쪽에 이제 베트남에 있었던 대월이란 국가도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이나 대월에 대한 공격까지는 결국에 실패로 끝나게 되었던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쿠빌라이 칸 때부터 원나라는 통치 방식을 지방에다가 이제 행성을 설치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중앙 정치 제도 이제 부서가 바로 이제 삼성 6부 중에 하나였던 중서성이었죠. 이 원나라 제국대로 중서성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 중서성을 지방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치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각 지방에 이제 행중서성이 편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행중서성을 이제 두 글자로 줄이게 되니까 바로 이게 이제 행성이 되는 것이죠. 원나라 때부터 각 지방에 이제 행성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어서 행성이라는 관청을 통해서 다스렸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나라를 포함했던 이제 몽골 제국은 당시 동서양을 아우르는 굉장히 큰 영토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 때는 동서양 간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워낙 제국이 넓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이런 소식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참제란 것도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한편으로 이때 서양에서 많은 여행가들이 원나라 제국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탈리아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 그 다음에 교황의 사절단이었던 카르피니, 그 다음 모로코의 여행가였던 이븐 바투타, 이런 사람들이 당시 원나라로까지 여행을 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원나라는 단점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단점은 지나치게 이제 후계자 다툼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다음 후계자를 정할 때 보통 장자 상속이라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체제를 가게 되었지만, 보통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 다음 후계자는 항상 가장 힘이 강력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다음 자리를 놓고 왕자들끼리 많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다툼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혼란으로까지 이렇게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나라는 당시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화폐를 계속 찍어냈었는데요. 당시 화폐를 가리켜서 이제 교초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교초를 지나치게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시장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돈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일반 서민, 즉 농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민들한테 차츰 계속해서 원나라는 불만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몽골 제국의 또 다른 단점은 지나치게 몽골인 제일주의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도 나와 있었지만 당시 몽골인은 이 당시 원나라 제국에서도 1.5%밖에 되지 않음에도 제1지배층으로 특권을 누렸고, 반면에 중국 한족들은 주로 남인으로 편성되어서 가장 낮은 신분 등급을 받았고, 이 몽골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차별들이 결국에는 이 남인들, 한족들이 반발하는 계기가 되어서 여기 한족들은 나중에 명나라를 세워서 마침내 몽골 제국을 북쪽으로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몽골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몽골이 침략에 대항했던 각국의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고려, 일본, 대월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들 국가는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끈질기게 항전하였고, 그 결과 각 국가들마다 똘똘 뭉치는 민족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고려부터 보겠습니다. 자, 몽골의 침략에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국가가 고려였는데, 이 고려는 우고데이 칸 때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 30년 동안 꾸준히 항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고려는 몽골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몽골에서는 마침 쿠빌라이와 아락피케라는 두 사람 간의 권력 다툼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고려는 당시에 이제 예상을 깨고
쿠빌라이 편에 가서 이제 항복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쿠빌라이가 아락부케를 몰아내고 결국에는 몽골의 5번째 황제가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쿠빌라이는 자신한테 먼저 항복을 했던 이 고려의 공로를 사서 이 고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당시에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려는 오랫동안 다시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몽골에 계속해서 간섭을 받게 되었고, 고려는 이후로 일본 원정을 할 때도 많은 군사와 물자를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자, 고려의 항복을 받고 나서 원나라가 다음 침략했던 곳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이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 군대와 몽골 연합군을 조직해서 일본을 침략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1274년에 첫 번째로 침략을 했었지만 이때는 태풍 때문에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쿠빌라이는 남송을 정복하고 나서 다시 남송의 군대까지 합쳐서 당시 고려, 몽골, 남송 연합군이 1281년에 다시 한번 일본을 쳤는데, 이때도 공교롭게도 역시 태풍으로 인해서 또다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 고비 때마다 불어주었던 태풍을 가리켜서 신이 내렸던 이제 바람이라고 해서 이제 가미카제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쿠빌라이 정복 욕심은 일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베트남 지역, 즉 대월이라는 국가도 이제 계속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1257년에 먼저 공격을 했지만 실패로 끝이 났고, 그 이후로 1284년, 1287년 연달아서 또다시 계속해서 베트남을 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 쿠빌라이의 몽골군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먹고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이 대월을 이끌고 있었던 쩌능다오란 장군은 격장사라는 경문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문에서는 당시 베트남 군인들을 각성시키고 고무시키는 그런 사기 진작을 위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당시 베트남 군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이제 감명을 받고 다시 전투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마침내 이 몽골과의 전쟁에서 다시 베트남이 이제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은 이후로 자신들이 이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을 부추기기 위해서 당시 역사서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썼던 역사서를 가리켜서 대월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까지 특히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에서 14세기 동안의 북방 유목민족의 성장과 특히 이제 몽골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국가들 중에서 먼저 거란족에 세웠던 요나라, 그 다음 여진족에 세웠던 금나라, 이 두 국가는 특징이 딱 보면 굉장히 또 비슷한 특징이 많으니까 특히 좀 구별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이 몽골 제국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칭기즈칸, 그 다음에 우구데이칸, 그 다음에 쿠빌라이 칸의 업적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살펴보고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봤었던 이런 원나라에 대항했던 주변국들이 있었죠. 네, 특히 이제 일본과 베트남, 대월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단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단원의 보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